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2015년 6월 11일 국민라디오 조강 브리핑의 이정일 PD입니다. 먼저 일면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메르스보다 강한 희망 바이러스. 방역 실패 메우는 의료진 공무원 헌신. 야당 황교안 사면 지문 의뢰인 수임액 밝혀라. 박 대통령 미국 방문 일정 연기. 대통령 무능 무책임 증후군의 원인균. 국민일보입니다. 박 대통령 방미 전격 연기. 국민안전 우선 외교 미뤘다. 메르스 새로운 감염 경로 안 나타났다. 전국 16개 대형 병원 집중 치료기간 지정. 세계일보입니다. 메르스 퇴치 먼저 대통령 방미 연기. 미국 사드 배치 곧 협의 요청. 마스크 쓰고 온 환자 즉시 격리실 이송. 4,500명 신비 용릅 속으로 들어가다. 인제 대함암 용릅 8월 개방. 경향신문입니다. 성남 메르스 민심에 박 대통령 방미 연기. 확진자 100, 격리자 3,400 돌파. 앞으로 마의 3일. 야당 황교안 부적격 인사청문회 종료. 동아일보입니다. 국민안전 최우선 방미 연기. 22일 만에 메르스 환자 108명. 메르스 입원 격리자에 110만원 지원. 비수기에도 주택거래 석 달째 역대 최다. 서울신문입니다. 국민안전이 최우선 박 대통령 방미 연기. 서울 임신부 확진 메르스 100명 넘었다. 격리 참는데 일선선 나 몰라. 조선일보입니다. 고열 환자 걸러내기에 승패 달렸다. 로프로 학생 20명 끌어올린 세월호 의인. 박 대통령 방미 연기. 국민안전이 최우선. 서울교육청 강남 서초 일괄휴업 이틀 연장. 미명문대 동시 입학 주장 천재소녀 미스터리. 중앙일보입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들 받지 말라. 서울의료원 진료부장 보직 박탈. 박 대통령 방미 연기. 한국일보입니다. 메르스 첫 환자 발생 때 큰 투망 던졌어야. 박 대통령 방미 전격 연기. 외교보다 국민 안전 우선 의지. 네. 그리고 오늘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일면에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가 광고를 하는 일면에 메르스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광고 어제 없었던 세계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에도 오늘 들어왔네요. 네, 이상 일면이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인 조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경향신문 1면 종합 보겠습니다. 성남 메르스 민심에 박 대통령 방미 연기, 이런 제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0일 예정됐던 미국 방문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정상회담도 무산됐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국내에서 진두지휘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시점에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다면 민심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어제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 박 대통령이 메르스 조기 종식과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 다음 주 방미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국내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전에 미국 측 이해를 구했으며 상호 편리하고 가장 빠른 시기로 방미 일정을 재조정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게 연락해서 방미 연기 의사를 전달했고 미국 측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박 대통령이 방미를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미일 신미럴 관계 조성 및 북한의 도발 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데다 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 남긴 상황인 점 등이 연기 불가론의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연기를 결정한 것은 싸늘한 민심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 지지율은 35% 이하로 떨어졌고 집권 여당 내에서도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외교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 한국, 중국 정상을 차례로 초청해서 동아시아 정책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에 한국만 미국을 상대로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놓치게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가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등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기에 앞서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문제인데 제가 어제 그때 안 간다에 500원을 걸었는데 그 500원은 제가 어떻게든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댓글 보니까 한 두 분께서 또 500원을 거셨던데 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기를 했네요. 네, 세계일보입니다. 한미 긴급 현황 없어. 실보다 득 클 듯. 네, 대미 관계 영향 없나? 세계일보 이면 종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 대응을 위해 미국 방문을 전격 연기했지만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이런 분석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앨리스터 베스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서 박 대통령이 향후 방미에서 한미 동맹과 지역 안정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맹 역할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의 방미 연기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방미 시기를 재조정하는 것을 양해하겠다는 의사도 표시를 했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 사이에는 원자력 협정안 정식 서명, 이것을 제외하고는 시급한 현안이 없다고 쓰고 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 사이에서 일정이 낀 상황에서 이번 연기가 오히려 박 대통령의 득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아베 총리가 워싱턴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오는 9월 시진핑 주석의 방미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빈 방문이 아닌 박 대통령의 미국행은 두 정상들과 여러 면에서 비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힘이 약하다는 소리겠죠? 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때 중남미를 순방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미국 방문을 연기함에 따라서 일관성에 대한 시비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고 합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박 대통령이 원칙을 중시한다고 했지만 국내 정치와 외교 안보의 조화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이 있는지, 두 사안에 대해서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원칙을 중시한다고 알려졌던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동아일보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연기 발표 1시간 전 방미 강행 주장한 여. 정보 공유 안 돼 일부 중진 엇박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연기 발표 직전까지 새누리당 일부 최고위원들은 예정대로 방미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청와대와 엇박자를 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인재 최고위원은 어제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비행기 안이나 미국에 있어도 메르스 사태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무슨 장애가 있느냐며 방미 정상 외교 일정은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고도의 그 대통령을 이렇게 칭찬하는 척 하면서 지금 뭐 대면 보고보다 서면 보고를 많이 받는다는 뭐 이런 것도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인재 최고위원이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좀 되네요. 그리고 김태호 최고위원도 당초 계획대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불과 1시간여 뒤인 오전 11시 30분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방미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여당의 최고위원들조차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겉도는 당청 관계의 민낯을 보여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회의 시작 전에 김무성 대표가 참석자들에게 미국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인데 방미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지만, 두 최고위원은 여기서 두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이인재 최고위원하고 김태호 의원이죠. 소신대로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신대로 한 거하고 결국 뭐 청와대가 하는 일을 여당이 모르게 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네, 뭐 그런 것 같네요. 네. 조선일보 사면 한번 보겠습니다. 메르스 관련 이야기 한번 볼까요? 정부는 어제 메르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안전병원 등을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 지정으로만 끝나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메르스로 확진된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병원 16곳, 메르스에 노출돼 발병이 우려되는 의심 환자를 돌보는 노출자 진료병원 32곳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총괄반장은 또 병원협회와 협의해서 발열, 기침 증상이 있는 일반인이 메르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병원도 11일, 그러니까 오늘 지정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병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병원 내 감염과 병원 간 전파 차단이 메르스 확산을 막는 최선 책임을 감안하면은 진작 이런 메르스 진료 하이웨이를 만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교수는 메르스 환자 격리 및 치료 능력이 있는 병원을 가려서 환자는 그곳으로만 보내고 나머지 병원들은 메르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전국 병원들이 메르스에 노출돼 병원 간 전파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리고 실제 부산의 동네 봉생병원 입구에는 이 병원이 이제 부산의 그 동구의 국회의원, 지금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학 국회의장이 아들이 간부로 있다는 그 봉생병원이죠.
이 병원 입구에는 메르스 관련 진단,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으신 분은 벨을 누르신 후 들어오지 마시고 대기해 주십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곳곳에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때문에 병원이 환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환자를 제대로 격리할 능력이 부족한 병원이라면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면 그것도 법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병원을 굉장히 생각해주는 조선일보 사면 종합 기사네요. 네. 그리고 그러나 문제는 또 얘기를 합니다. 네. 정부가 이 병원들을 발표하기 전에 각 병원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순히 지정만으로 환자 핑퐁을 막기 힘들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치료병원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사전 연락도 없이 발표부터 해버렸다면서 확진받은 메르스 환자만 온다면 급하게라도 병동 구조를 바꿔 운영해 보겠지만 의심 환자들까지 모두 몰려들면 이들을 확진한 동안에 어디 격리할 곳도 없다. 이렇게 막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부가 메르스 전담병원 지정만 하고 환자 핑퐁을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네, 한국일보 6면 가보겠습니다. 여 지도부 메르스 진정 국면 섣부른 단정 논란. 네, 메르스 1일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도 여당 지도부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해서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과도한 불안을 차단하는 의도라고 해도 대형 병원에서 3차 감염자가 잇따라 나와서 우려가 커지는 지금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에서 확진 환자가 점점 줄어들고 격리에서 해제된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 추세로 가면 확실히 진정 국면에 진입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그는 이어서 확진 환자도 병원 내 감염으로 국한돼 있고 병원 밖 감염은 한 분도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자 격리만 잘 이루어지면 메르스는 확실히 진압된다고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실히 진압된다고 기대할 수 있는데 자꾸 확진자, 의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인재 최고위원도 메르스 사태는 조만간 진정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문제는 과다하게 확산된 공포를 빨리 씻어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우 최고위원은 메르스 과잉 대응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갖고 온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잉 대응하지 않고 처음에 정보를 숨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퍼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금 엄청난 손실을 갖고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잉 대응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갖고 온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당 지도부의 이런 인식은 감염병은 한 발 앞서서 선제적으로 방역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셈이라고 한국일보 쓰고 있습니다. 이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아직도 컨트롤타워 혼선이 있다며 증가세가 둔화됐다 해도 확진 환자 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진정됐다는 언급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도부의 무리한 구두 방역이라고 하네요. 구두 방역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일보 1면 잠깐 보겠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들 받지 말라. 서울의료원 진료부장 보직 박탈.
서울시 산하의 서울의료원 고위 간부가 메르스 환자를 이 의료원에 받지 말라는 이메일을 소속 의사들에게 지난 8일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포착됐고 그는 어제 보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진료부장 서모 씨를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 및 경유한 29개 의료기관을 거친 환자 받기를 금지한다. 이런 이메일을 의료진 90여 명에게 보냈습니다. 중랑구 서울의료병원은 시가 운영하는 가장 큰 병원입니다. 정부 지정의 메르스 환자 진료병원 중 하나인데요. 의료계에서는 메르스 환자 진료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소유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산 동래봉생병원도 지난 출입구에 알립니다. 동래봉생병원은 메르스 관련 진단 치료가 안 됩니다. 뭐 요거를 붙였다고 하는 그 기사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넣어놨네요. 서울신문입니다. 임신부 메르스 걸려도 태아 전염 확률 낮아. 고열, 폐렴의 취약.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신부가 메르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예비 엄마들 사이에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임신부는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연기하고 버스, 지하철, 택시가 아닌 자가 차량을 이용하거나 아예 집 밖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임신부는 이날 국립보건연구원의 최종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지난 8일 병원 자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2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어제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 임신부가 가벼운 근육통 등 일부 증상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한겨레 오면을 보면은 임신부 검진 결과 양성에서 음성 이렇게 물음표가 있고 이 임신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1차 양성에서 2차 음성으로 바뀌어서 검진 과정에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임신부의 사례처럼 병원 쪽 검사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사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진단 시약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병원 쪽의 진단 시약은 선별 검사용이어서 양성 진단의 폭이 넓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별 검사에서는 진짜 환자인데도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서 환자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한 환자는 물론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도 양성으로 그 결과값이 나오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1차에는 양성, 그리고 2차에는 음성 이렇게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서울신문 2면으로 돌아와서 메르스가 태아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고열이나 호흡 곤란 증상이 태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과 교수는 바이러스가 태반을 통과해 태아를 감염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면서 다만 임신부가 호흡이 어려워지면 산소 공급이 안 돼 태아의 뇌 손상이나 신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부가 메르스에 감염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2건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2년 요르단의 임신부는 태아가 약물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서 치료를 거부하다 임신 5개월째 유산했고 지난 2013년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고 임신부는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이 임신부를 포함해서 메르스에 지금 감염되신 모든 분들이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일보 오면 가보겠습니다. 강남 서초학교
휴업 내일까지 연장. WHO 조사단은 수업 재개 권고. 메르스 확산으로 서울 강남 서초 지역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내려졌던 사흘간의 휴업령이 앞으로 이틀 더 유지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남 위의 지역 학교에서도 휴업을 강력하게 권장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세계보건기구 WHO 합동조사단은 그러니까 한국과 WHO 합동조사단 메르스의 확산과 학교는 관련이 없는 만큼 휴업 중인 학교에 대해 수업 재개를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네. 그 학교가 뭐 휴업령 하는 학교 있고 안 하는 학교 있고 네. 점점 헷갈리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권장한다 하는 정도면은 대부분 좀 뭐 위험하다면 휴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네, 한겨레 6면 가보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거점병원 지정되자 쫓겨난 빈곤층 환자들 입원 포기 속출. 네, 국립중앙의료원이 메르스 격리치료 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다른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빈곤층 환자 등이 모두 퇴원 또는 전원, 그러니까 병원 옮기기 조처가 됐다고 합니다. 재난 상황이 닥치면 가뜩이나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상황, 이런 상황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건강세상 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인권운동 사랑방 등은 어제 초기 대응 실패로 메르스 확산을 방조한 정부가 이제는 미숙하고 성급한 대책으로 가난한 이들의 치료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빈곤층 환자들의 건강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건강세상 네트워크의 김정숙 활동가는 공공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기존 빈곤층 환자들을 내쫓듯이 내보내는 것은 재난 상황에서 가난한 환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국립의료원에서 퇴원한 빈곤층 환자 상당수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지만 경제적 부담과 메르스 감염 우려를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국립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노숙인 환자 16명 중 5명은 다른 병원에 입원했지만 11명은 퇴원했다고 합니다. 또 퇴원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국립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에이즈 환자 13명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상당수는 보호자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편견과 경제적 부담이 커서 국립의료원은 이들이 머물 수 있는 마지막 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국립의료원은 이들이 옮길 병원을 연계를 해줬지만 3명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입원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연고가 전혀 없는 경남 충북 지역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네. 공공의료가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건데 참 아쉽네요. 네, 한겨레 9면 가보겠습니다. 올해도 둘로 나뉜 60 민주항쟁 기념식.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국가기념일인 60 민주항쟁 28돌 기념식을 정부와 시민사회가 따로따로 열었다고 합니다. 민주화 운동 단체들은 87년 민주화 운동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 축소 은폐 연루 의혹을 받는 그런 사람이 대법관이 되고,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가 국무총리로 지명되는 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6월 민주항쟁 계승사업회와 대한성공회,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4.16 연대 등은 어제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성공회 성당에서 6월 민주항쟁 28주년 시민대회를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3대 이사장을 지내는 함세웅 신부는 대회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검사들을 좌처시킨 황교안 씨가
국무총리 후보로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받고 있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축소 은폐 의혹을 받는 박상옥 전 검사가 버젓이 대법관이 되는 현실 등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아픈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함 신부는 이어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을 펼쳐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시민대회 시작 전에는 30분간 세월호 희생자 추모 타종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대한성공회 신부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8시 막 됐습니다. 40초 되네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라디오에서 방송되고 있는 조간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2분 막 지났습니다. 네, 게시판 보니까 공시령님 이런 트윗이 있네요. 1차 양성 뒤 2차 음성 판정을 받은 40대 만삭 임신부가 최종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아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 이런 트윗이 있다고 합니다. 네, 기사도 나온다고 하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이고. 네, 이제 정치권 소식 가보겠습니다. 경향신문 2면입니다. 인터뷰 쪽지, 진술 있어도 증거 부족, 의혹 눈 감는 검찰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성완종 리스트 8인 수사 진행 상황 해서 그 8명의 사진과 사진 밑에 금품 수수 의혹, 그 다음에 조사 방식, 기소 여부 뭐 이렇게 쭉쭉 써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네요.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 총리가 불기소 확정, 그 다음에 나머지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다 미정, 그리고 다 서면 조사고 홍문종 의원만 소환 조사 3일 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액수도 다 적혀 있고요. 정리를 한 번에 깔끔하게 잘 했네요. 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 착수 2달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인터뷰와 쪽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있었는데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실상 종결한다는 것입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어제 유 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제한적 범위 내에서 추가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뚜렷한 게 나온 것이 없다면서 나왔으면 서면 질의서를 보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문종 의원에 대해서는 8일 소환 조사 후 이렇다 할 처리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의 2012년 대선 캠프 출신 실세 3인방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증거가 없어 모든 수사를 종결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수사를 촉구해온 노무현 정부 시절 성전 회장 사면 로비 의혹 역시 같은 논리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혀서 외형상 균형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외형상 균형을 맞춘 거인지는 모르겠네요. 리스트가 나오고 인터뷰가 있고 한데 어떤 게 균형인지 기울어진 쪽에서는 다시 균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여권 실세 가운데 일부는 공여자 측의 구체적 진술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면 의혹을 덮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들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서면 조사를 끝으로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성 전 회장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헬스클럽에서 10만 달러를 줬고 허태열 전 실장에게는 리베라 호텔에서 한나라당 경선 자금 7억 원을 수차례 현금으로 건넸다고 이렇게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이 아닌 정치 자금이라고 규정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사도 이제 메르스에 묻혀서 곧 끝나겠네요. 경향신문 8면 정치입니다. 노회찬 의원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노회찬 이런 분에게 국가 중책 맡기는 것 재고를 막 내린 황교안 청문회. 고교 동창생이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극과 극으로 만났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어제 증인으로 출석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황 후보자의 총리 적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경기고 72회 졸업 후 사법시험을 거쳐 공안검사길을 걸은 고등학교 친구를 향한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의 평가는 단호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서 9일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한 여야 의원들은 이날 증인 참고인을 불러서 후보자 검증을 이어갔는데요. 노 전 대표는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관련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떡각 검사 실명을 공개했던 노 전 대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죠. 황 후보자는 당시에 서울지검 2차장으로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노 전 대표는 청문회장에서 망설임 없이 이런 분에게 국가정책을 맡기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는 거대 비리 의혹 사건에서 황 후보자는 수사를 촉구하고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가 된 사람은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면서 이 사건 때문에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수사하기도 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편파적 수사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마진, 황 후보자가 만성 단마진을 앓았다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병을 앓았다는 것과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두 가지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법무장관 청문회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 삼성 X파일 떡각 이 사건 수사 지휘할 당시에 황교안 검사죠. 그때는 검사장 2차장 이분이 노회찬 의원한테 10만원 정치 후원금인가요? 그거 낸 기록도 있더라고요. 경향신문 1면 보겠습니다. 야당 황교안 부적격 인사청문회 종료.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사흘간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 총리로서 부적합하다며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야당이 인준 절차 협조 불가 입장을 밝혀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어제 정관 예우 의혹과 함께 새로 드러난 2012년 1월 사면 사건 법률 자문 의혹을 집중 추궁했는데요.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자질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총리로서 부적합하다는 게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특히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총리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앞서 세 분이나 탈락을 했는데 그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말이네요. 권성동 의원의 발언은. 네. 중앙일보 정치 신면인데요. 이건 약간 청문회 결과를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해서 골라봤습니다. 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총리 인준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으로선 단독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인사청문특위는 여당 7명, 야당 6명으로 여당 단독 채택이 가능하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이완구 전 총리 때처럼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야당이 대승적으로 협력해 그런 상황이 오지를 않기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황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로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주지 않더라도 본의의 표결에 불응하거나 시간을 끌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메르스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발목을 잡기 어렵고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더라도 본의의 표결은 응하자는 주장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새정치연합 의원이겠죠? 예,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맞네요.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와중에 충분히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며 황 후보자가 메르스 덕을 본 측면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법상 황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14일까지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마쳐야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0일 내에 인준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 때문인데요. 하지만 13일에서 14일이 이제 주말이라서 12일 금요일이 사실상 데드라인이라고 합니다. 네, 야당이 반대해도 새누리당 여당이 그냥 통과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12일 금요일이 데드라인인데 그때는 또 신문이 또 마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말에 또 묻히고 그 월요일에 또 메르스 사건이나 다른 걸로 또 묻히고 하면 이 기사처럼 기사 제목이 진짜 황교안 총리 인준 여당 단독 보고서 뒤 표결 처리될 듯. 여기에도 제가 500원을 네. 경향신문 8면입니다. 새정치연합 소식인데요. 100일 혁신 돌입. 새정치민주연합 개혁을 책임질 혁신위원회 진용이 꾸려졌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생존을 모색하기 위한 100일간의 혁신 사투가 시작됐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의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0명의 혁신위원을 발표했습니다. 당내와 당 밖 인사가 각각 5명씩 선임됐는데요. 김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중산층을 위한 정책 담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에 적합하고 개파와는 무관한 분들로 구성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혁신위원 명단을 보면 위원장으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그다음에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이동학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장, 이주환 당무혁신국 차장, 최인호 부산 사학갑 지역위원장, 이렇게 내부고요. 위원장 합치면 6명이죠. 내부. 그리고 외부는 임미애 경북 FTA 대책위 위원, 정채웅 민변 광주 전남 지부장, 정춘숙 전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
네, 김 위원장은 특히 조국 교수 영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말에 조금이나마 책임을 지는 것이 식자의 도리라고 생각해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선에서는 김근택의 인사가 눈에 띈다고 쓰고 있는데요. 박우섭 우원식 의원은 김근태 전 의장 외곽 그룹 출신입니다. 외곽 그룹 출신이면 네. 개혁적 성향의 86세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86세대가 주축을 이룬 것도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8면에 어떻게 제목을 달았느냐면 친노 운동권 일색인 야혁신이 얼굴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원식 의원, 조국 등 10명, 중도, 비노, 거센 반발, 혁신 제대로 할지 우려 이렇게 썼습니다. 비노 중도 의원들은 친노 운동권 일색으로 구성됐다며 반발했다고 기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내용은 뭐 비슷하고요. 비노계에서는 김 위원장은 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혁신이라고 했지만 비노계에서는 운동권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중도층을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친노와 운동권 편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는 그런 관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게요. 운동권, 친노 라고 규정 짓는 분들이 어디까지인지 뭐 두고 보면 알겠죠. 근데 뭐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뭔 출신이든 뭐로 분류가 되든 개혁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기사 마지막에 혁신위는 9월까지 인사, 당무, 공천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당 관계자들은 혁신위는 최종 목표를 인적 쇄신에 두겠지만 혁신위가 그만한 권한을 갖고 실제 추진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라고 벌써부터 견제를 하고 있네요. 네, 조국 교수가 그때 인적 쇄신 호남 현역 의원 40% 이상 물갈이, 4선 이상 중진 용퇴 등 이런 분들이겠죠 아마. 네. 반대하는 분들은. 네. 그리고 경향신문 20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전 문제인데요. 전력 수요 증가 연 2.2%, 아닌 연 0.09%.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제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안, 이것에 전력 수요 전망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데다가 당초 약속한 수요 관리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7차 계획안은 국내 전력 수요가 2029년까지 연평균 2.2%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녹색당과 환경단체들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적절한 수요 관리만 이루어진다면 전력 수요 증가율을 평균 0.09%로 묶어둘 수 있으며 원전 건설도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녹색당과 에너지 정의행동은 어제 서울 정동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제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대안 시나리오 발표 토론회를 열고 전력업계와 핵산업업계를 위해 7차 전력 계획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구성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재각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은 2011년 이후 전력 소비량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됐으며 2014년 증가율은 0.6%에 머물렀다며 전력 다소비 산업인 제강, 철각 산업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데다가 장기 저성장 처제로 접어드는 등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7차 계획안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부터 정기검사를 벌여온 경주의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어제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30년 수명을 만료해서 정지했던 월성 1호기는 2년간의 논의 끝에 2월 26일 원안위에서 10년 추가 계속 운전을 허가받았습니다. 이후 한국 수력 원자력이 3월 16일부터 계획 예방 정비를 실시해왔습니다. 네, 연간 전력 수요 증가율이 0.09%까지 만들 수 있는데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명 30년을 만료한 월성 1호기를 또 10년을 추가를 하고, 아니 그러면 수명을 왜 30년으로 만들어놨습니까? 처음부터 40년으로 하지. 네, 그리고 중앙일보 이면, 제가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인터넷에는 많이 뜨더라고요. 한인 여학생, 하버드, 스탠퍼드 동시 입학 보도, 사실과 달라 독자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중앙일보의 이면에 실린 내용입니다. 본지는 6월 4일자 24면에 한인 여학생 하버드 스탠퍼드 동시 입학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의 토머스 제퍼슨 과학고 3학년인 김정윤 양이 지난해 말 하버드대 조기 합격한 이후에 스탠퍼드대 동시 합격했고,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의 요청에 따라 두 대학을 2년씩 다닌 뒤 김양의 뜻에 따라 졸업학교를 정하도록 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지가 두 대학에 문의한 결과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두 대학은 하버드대와 스탠퍼드에서 동시에 배우거나 기간을 나눠 배우는 식으로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쭉 이렇게 내용이 있고, 이 기사를 처음 보도한 워싱턴 중앙일보의 전영환 개건 기자는 김양의 가족으로부터 두 대학이 보냈다는 합격 편지 및 김양이 하버드 스탠퍼드대 교수들과 주고받았다는 이메일 등 20여 페이지의 문건을 받아 이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본지는 사실 확인은 끝까지 하지 않고 보도해 독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뉴스가 된다, 이런 것 자체가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사과는 뉴스가 될 만한, 기사가 된 것 같은데, 네. 학생이 두 군데 학교 다닐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닌가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에서, 이면에 이런 제목이 나와서 깜짝 놀라서,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알바들의 눈물로 쓴 역대 최고 고용률 66.1%.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5월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15살에서 64살까지 고용률은 66.1%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0.5%포인트 상승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목과 문장이 좀 다르죠? 네. 알바들의 눈물로 쓴 역대 최고 고용률인데, 상승했다. 취업할 수 있는 사람 중 3분의 2가량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 최고 수준이다. 취업자 수로 보면 작년보다 37만 9천 명이 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 네. 그리고 쭉 가서 50대 여성과 청년층이 시간제 일자리에 투입되면서 전체 일자리 중 단기 일자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할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14.1%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취업자의 14.1%를 차지했으니까 고용률이 적어도 66.1%에서 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52%인데. 네. 그런데 이 36시간 미만 일하는 일주일에, 이런 취업자는 2010년 같은 달보다 0.8% 뛰었고요. 정부가 17년까지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고용률이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김태기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률이 올라가는 것은 중장년층의 질 나쁜 일자리가 늘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이고, 알바들의 눈물로 쓴 역대 최고 고용률. 참 우리 사회가 이거는 고용률에 좀 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는지 모르겠네요. 네. 약간 허수가 너무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주변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 하고 주변에서 보는 거, 경험하는 거, 느끼는 거랑은 너무 다른 3분의 2가 취직을 하고 아무리 뭐 취직 포기자를 뺀다고 해도 네, 그런 통계가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제가 몰라서 그러겠죠. 네. 그리고 경향신문 뭐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3면인데 MB 천안함 사건 때 IT와 멕시코 방문 취소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그 소제목으로 해외 순방 취소 연기 사례를 이렇게 했는데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갑작스럽게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사례는 드물지만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국내 정상이 미국과의 정상회담 일정까지 발표했다가 취소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010년 4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IT와 멕시코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 수습에 전념하기 위해서 IT와 멕시코 방문 일정은 미국으로 출발할 일주일 정도 앞두고 취소했다고 합니다. 2001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은 9.11 테러 발생으로 같은 달 예정된 미국 방문을 취소했으나 이는 유엔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일정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3월 헝가리, 폴란드, 터키, 이탈리아 순방을 취소했는데 이때는 노동법 정국과 한보 부도 사태 등 이렇게 어지러운 국내 사정을 이유로 순방이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0년에 노태우 대통령은 현대중공업 노사 붕괴 등으로 인해서 5월로 예정된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 북중미 방문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네, 오늘 국민 라디오 조간 브리핑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조간 브리핑이 없고요. 월요일에 다시 7시 반에 조간 브리핑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